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자, 여러 번 봤죠?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자, 한정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PPT 작업을 해도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띄우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씩 밀리는데, 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 한정위원 받았다는 게 중요하고, 법원의 헌법재판소가 위원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법률 조항은 그러한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한정위헌. 자, 그런데 여기에 위헌 결정에는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과 헌법 불합치 결정도 포함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정위헌, 한정합헌, 그다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은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은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갈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한 그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는 뭐라고 그래?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서 그래서 이 사건,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판례인 건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정의의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부분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정황을 적용한 것으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 역시 침해됐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 법 75조 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재판 취소하는 경우죠. 이 판례가 아주 혁신적인 판례였었죠.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청구인이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허용되어 그 재판이 헌법조 75조 3항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앞에서 계속 확인했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행정소송으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예외적 허용되어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게 이제 그 의미예요.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근데 이제 대법원의 경우에 자, 아까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뿐만 아니라 한정위헌 결정, 한정합헌 결정. 근데 한정위헌 결정, 한정합헌 결정은 그 본질이 같다고 그래서 요즘에 한정위헌 결정만 내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기속력이 있다고 하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그래요?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 기속력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죠.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과하고 법률이나 법률 조항 그 문헌이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존속해요. 그래서 문헌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한정위헌. 달라지지 않은 그냥 존속하고 법률 조항의 문헌이 변경되지 아니해서 이러한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의미, 내용, 적용 범위를 정하는 법률의 해석에 이렇게 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 해석 적용의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 내용을 이룬 것으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은 법원에 전속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 의미 내용과 그 적용 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이른 표현한 것에 불과해서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이거 누구? 대법원 판례. 그래서 대법원은 종래 민사나 행정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예전에 정면 충돌했었던 거예요. 자, 입법 부작위 아까 나왔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입법 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않으면서 입법행위 흠결이 있는, 즉 입법권의 불행사, 진정 입법 부작위.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법령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래서 전제를 진정 입법 부작위, 뒤에 걸 부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진정 입법 부작위, 본래 의미에서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러니까 헌법에서 법령의 명시적 입법 위임을 하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 내지 보호 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근데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즉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의 결함을 이루 헌법소송을 제기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의 입법 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입법 규정이 직접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는 적극적인 헌법소원. 이럴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직접성이 인정돼야 되는 거죠. 자, 헌법소원을 다투는 경우에. 근데 이런 건 또 다르게 다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위헌법률 심판. 위헌법률 심판으로 다투나 법률이 직접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법률 헌법소원으로 다투나. 자, 제기해야 되는데, 자,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주세요. 기본권 침해로부터 91년 그거. 행정입법 부작위. 상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라고 하는 우리 헌법화에서 행정권은 행정입법 등 아까 시행명령 제정 의무 막 이런 거죠. 법 집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예요. 그래서 행정권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권에 의하여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돼요.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안 하니까 결국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이것도 중요해.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자기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예요. 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재판 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 후임자를 선출할 헌법상 자기 의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20조 110조 1항 3항의 해석상 피청구인이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할 구체적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 헌법 재판을 받는 걸 포함하고 후임자를 선출할 구체적 자기 의무를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여러 번 나왔어요.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이제는 아니다. 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자, 요거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하는데, 자, 이거 세 번째 소개하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려면, 자,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필요성, 권리 보호 내용이 비교적 명확해서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해야 돼. 근데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기본권을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없고 그 권리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 권리에서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보기 어렵다. 이것도 앞에서 봤어요. 헌법 전문에 기재된 3일 정신에서 바로 기본권이 도출되는, 아니면 3일 정신이 바로 구체적 기본권이 되는지. X. 헌법 전문에 기재된 3일 정신은 뭐 어쩌고 하는데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어요. 이런 정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권리로서의 보호 영역이 명확해서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을 가질 때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해서 이렇게 3일 정지 이런 데서 바로 도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헌법성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3일 정시는 예컨 헌법 연역상 기본 해석 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 X. 자, 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되는지. 일단 영토권은 헌법소원의 그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돼요. 근데 영토조항에서부터 도출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게 중요해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영토권이 도출되는 건 아닌데, 대신에 모든 국가 권리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그 전제 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으로 구성해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이렇게 간주, 이렇게 해서 일단 영토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성으로는 인정이 돼요. 근데 이런 근거에서 인정되는 거지 영토조항에서 도출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해서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 권리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으로 구성해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국회의원의 권한인지 이게 어떤 기본권은 아닌 거죠. 자,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사하는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상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 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 결정에 앞서서 중간 결정하여 줄 것을 헌법소원 심판의 형식으로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종국 결정은 뭐고 중간 결정은 뭐예요? 이걸 알아야 이제 뭐 이게 되는. 자, 일단 중간 재판하고 종국 재판 있어요. 그냥 여기서 한번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지면 돼요. 자, 종국 재판은 뭐냐면 사건에 대해 종국적 판단을 하면서 그 신급을 종료시켜요. 1심, 2심, 3심 이렇게 신급을 종료. 자, 소장 각하 명령, 소각하 판결. 자, 대표적인 청구 기각 판결, 청구 이용 판결. 딱 그 신급을 딱 종료시켜요. 거기서 뭐 다음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 이렇게. 근데 중간 재판은 심리 중에 문제된 사항을 처리하는 재판으로서 신급을 종료시키지는 않는 재판. 그래서 보정면,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각하 결정, 소 변경 허가 결정 등. 소 변경 허가하고 나서 계속 그 신급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재판으로 판단할 쟁점을 종국 재판의 이유에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중간 재판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종국 재판 이유에서 판단함이 보통이에요. 그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자기들이 요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를 심판 청구인은 심판 청구 사건 종국 결정의 앞에서 중간 결정을 해 줄 것을 뭐 기본권으로 헌법소원 심판 형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자, 헌법재판소가 종국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쟁점 사항에 대한 미리 정리 판단하여 종국 결정 용의하고 이를 준비하는 결정인 중간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량. 그래서 청구인에게 헌법재판소에 중간 결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저런 권리는 없어요. 형식 구하는 것은 공권행위에서 불행사에 의한 헌법 보장 기본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 다음에 이동통신 단말 장치를 구입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에게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자기 관련성이 인정. 이게 원래 구입하고자 하는 이게 단말기 유통법에 이 수범자,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그 회사들 아니면 뭐
가맹점 뭐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그 이용자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하지 않은 건데 그럼 이용자는 뭐예요? 가격에 어떤 영향을 받잖아. 그 실질적으로는 이용자가 그 가격이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확 다운이 안 돼서 괴로운 거죠. 자, 그거 얘기예요. 그 단톡법 4조 1항은 방송통신위원회를 4조 2항 본문 5항은 이동통신사업자 그다음에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지 직접적인 수범자는 이용자가 없어. 근데 그러면 여기 자기 관련성 직접 수범자가 아닌데 보시면 지원금 상한 조항은 지원금 상한의 기준과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단말 장치를 구입하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자기 관련성 인정. 그래서 여기서 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자기 관련성 인정된다. 이대 로스쿨 인가처분으로 인한 남성들 이대 로스쿨 너희들 인가해주겠다. 이대 인가해주겠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법인인 거죠. 그래서 이화 학당의 직접적인 수범자야. 근데 남학생들은 거기 직접 수범자가 아닌데 이 사람들 자기 관련성 가져요? 이대는 남학생들이 입학을 못하니까 그럼 로스쿨 정원 중에서 그만큼 이대 로스쿨에 입학하는 숫자만큼 그 남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직접적인 자기 관련성이 있어요? 아, 있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이 사건 인가처분 학교법인 이화 학당에 대한 것으로 남자들에 대한 이 사건 인가 직접 상대방은 아니야. 근데 전체 법학 전문대원 총 입학 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가처분이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여자대학의 법학 전문대원 설치를 인가하는 것은 남성들이 진학할 수 있는 법전원 정원이 여성에 비해 적어지는 결과. 그래서 이거 적어지니까 그래도 경쟁률이 엄청 심한데 그래서 자기 관련성을 인정했어요. 인정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일정 경력 근무자에 대하여 법무사 자격을 당연히 부여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규정이 대한 심판 청구가 기본권 침해 자기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지금 없었는데 법무사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법원직으로 예전에 이제 9급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법원 행시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에게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경력을 쌓고 나오면은 그냥 법무사 자격을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시험을 뭐 1차를 면제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바로 그대로 법무사 자격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 들어가는 분들은. 근데 예를 들어 사법시험이 폐지돼 가지고 어디 뭐 로스쿨 갈 어떤 경제적 여력도 안 되고 뭐 이런 분들이 법무사 시험을 봐야겠다. 그냥 수험생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법원직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한테 법무사 자격을 주는 그 어떤 그 법령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의 수범자는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법원직 공무원을 일했던 사람. 그러면 수험생들은 저 혜택을 주는 규정으로 인해서 법무사 시험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적어질 거 아니야. 자기 관련해서 인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평등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비교 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선고돼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 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는 청구인들의 그 법 규정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된다. 수험생.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 그래서 신규 법무사 수요를 충당하는 두 개의 공급원, 즉 하나는 경력 공무원, 하나는 시험 합격자. 경력 공무원에 의한 신규 법무사의 증원이 중단된다면 시험 합격자에 의한 충원이 기회는
개념상 늘어날 수밖에 없어. 청구인들의 법적적 상대적 형상, 자기 관련성 인정. 그 아까 2대 로스쿨 그 판례가 거의 유사하죠. 그다음에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는 법률 조항에 대한 비영리 사단법인 심판 청구와 기본권 침해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자, 심판 대상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어요. 자연인만. 그 다음에 또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가 구성원인 기자들을 대신해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어. 이렇게 제3자 소송 담당 이런 게 허용돼야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를 대신해서 이렇게 소송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없으므로 자기의 관련성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언론인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의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걸 금지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뭐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가 이 조항으로 인해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나 여기까지 맞죠? 법인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위 조항과 관련 기본권 침해 자기 관련성 X. 이렇게 읽는 게 다 너무 시간이 많아요. 총장 직선제 개선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사건. 자, 2012년도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 중 총장 직선제 개선을 국공립대 선진화 지표로 규정한 부분. 그다음에 2013년도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 중 총장 직선제 개선 규정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삭감 또는 환수하도록 규정한 부분. 자, 말이 막 그래서 그런데 2012년도와 13년도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은 그냥 행정 계획일 뿐이에요. 그래서 총장 직선제 개선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대학들이 이 계획에 구속될 여지가 있다. 그건 사실상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공권이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그 약간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에요. 무슨 법 원리가 따로 있거나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청구인 소속 대학들을 대학교육 역량과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 상대방은 이 사건 아까 뭐 대학들 교육부 장관이 그래서 이 사건 대학들에 근무하는 교수나 교수에는 제3자에 불과해서 자기 관련성 인정된다. 자, 자기 관련성 X. 자, 여기 요거는 또 중요하죠?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규율하고 있는 구담배사법. 담배사법 어떤 그 특정 조항이 아니라 전체를 다툰 거예요. 에 대하여 간접 흡연자, 특히 이제 임산부와 의료인의 자기 관련성. 아예 자기 관련성 부정해버렸어요. 아예 그냥 적법 요건에서 그냥. 왜냐면 이게 직접 다투면은 이게 담배 인상공사 더군다나 이게 그 뭐예요, 이게 간접세로서 이게 세원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거 만약에 기본권 침해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그 아마 정책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적법 요건 단계에서 이렇게 탈락시켜버렸는데 뭐 이 사건 심판전 임사부였던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간접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할 뿐 직접적 혹은 법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기본권 침해 자기 관련성 인정 X 빠져나간 거죠. 법령 헌법 소원에서 직접성. 자,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 자, 보통 아까 어떤 법률에 기해서 행정청이 A에게
영업정지 처분은 법률에 기해서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데 A는 뭐예요? 이걸 다퉈야지 이걸 직접 다투냐. 그러니까 직접성은 요게 직접 나의 어떤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 거지 이거는 이게 직접 영향을 미친 게 아니네. 그래서 요렇게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걸 다투고 예외적으로 이게 직접 나의 어떤 기본권 직접 법률이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만 법률 헌법소원을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조항에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직접적 요건이 결여된다. 그러나 국민에게 행위 의무 또는 금지 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부과할 것 정한 경우에는 그 형벌이나 행정벌의 부과를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아까 법률에 근거해서 근데 이 법률이 형벌이야.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이거 위반했다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행정청이 이제 A에게 저 위반해서 이제 뭐 법원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그 감방에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 이제 그런 집행행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서야 이 법률을 이 형벌을 이 감옥에 가고 나서야 요걸 다툴 수 있다면 이게 너무 심하다라고는 여기 가지 않고도 직접 다툴 수가 있어야 된다요. 이건 너무 나중엔 그다음에 저 법률이 위헌인지를 다투기 위해서 결국 내가 깜빵에 가서야 다툴 수 있다. 이건 너무 과하다는 거야. 그래서 형벌 행정 부과할 걸 그 형벌인 행정벌 부과를 위 직접성에만 집행에는 그냥 바로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금지물을 부과하는 법규정 정한 이를 위반한 제재 수단으로서 형벌, 행정벌 부과를 정한 경우에는 그 형벌의 행정벌의 부과를 직접서 말하는 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바로 형벌을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는데 법률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게는 당의 법률 규정의 직접성 요건. 그러니까 법률에서 뭐 시행령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 시행령을 직접적으로 다퉈야지 이 법률은 요걸 거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직접성 요게 국민에게 직접 어떤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당의 법률 규정 직접성 부인되는 부진적 입법 부작위. 불완전 불청분하게 규정된 경우 다투는 법령 소원의 경우인데 기본권 침해 직접성 요건이 요구되는지. 자, 아까 뭐랬어요?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 그러니까 결함이 있긴 하지만 입법권이 그러니까 법률이 있긴 있는 거죠. 그러면 법률 헌법 소원으로 다투려면은 그 법률이 직접성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자, 부진적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 청구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 또는 법령 조항 자체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 소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처벌 조항의 고유한 유연성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처벌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인정 여부. 예를 들어 구성요건, 그 다음에 처벌조항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이제 살인죄를 범하면 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한 조항에서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 이제 뭐 행정법령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어떤 행위를 뭐 해서는 아니 된다. 어떤 행위는 뭐 1항, 2항 뭐 이렇게 하고 뭐 12조, 뭐 16조, 17조 막 한 다음에 여기서 15, 16, 뭐 23조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뭐 2년 이하의 뭐 징역 또는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처벌 조항을 따로 구성요건 조항, 처벌 조항을 이렇게 따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뭐 45조쯤에 가서
그런 경우에 요 구성요건 조항을 이렇게 다투는 데 있어서 이제 금지하고 있으니까 금지 조항을 다투는데 이 금지 규정의 어떤 위헌성을 다투면서 따로 처벌 조항도 그래서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처벌 조항이 뭐 이렇게 어떤 이제 범죄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처벌, 그 어떤 행위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처벌, 그래서 그 형벌의 그런 아주 뭐 불균형 이런 게 처벌 조항 자체에 어떤 위헌성이 없다면 구성 요건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구성 요건이 어떤 금지 규정이 위헌이라는 이유를 들어 처벌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벌칙 조항이 전제가 되는 구성 요건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벌칙 조항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그 법정형의 체계 정당성에 어긋나거나 과다하다는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구성 요건 조항과 이 처벌 조항이 그러니까 직접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되는 이 사건 금지 조항이 구성 요건 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 조항이 이 사건 처벌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 그리고 주장하고 있죠. 이러한 경우는 구성 요건 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 직접성이 인정되냐. 그래서 이제 그 얘기예요. 형벌 조항의 경우 직접성 원칙. 자, 중요해요.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기소된 후. 요게 키워드예요. 기소된 후. 자, 아까 했어요. 형벌 조항이면 국민이 그 형벌 조항을 위반하기 전이면 형벌 조항을 실제로 위반해서 재판을 통해 형벌의 부과. 요게 결국 집행행위인데 받게 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형벌 조항을 위반하였으나 없다는 점에서 여기서 그래서 바로 아까 직접성 인정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기소되기 전이라면 재판 과정에서 그 형벌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없죠. 기소되기 전이니까 재판은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각 구제 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 가능성이 없다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 여지가 있지만 그래서 직접성의 예외에 해당돼서 적법하다는 거예요. 요? 위반하기 전이나 기소되기 전 직접성의 예외. 그렇지만 기소된 후에는 재판에서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소된 후에는 재판 과정에서 그 형벌 조항이 법률인 경우에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통하여 판단을 구할 수 있고 명령규칙인 경우에는 명령규칙 심사권을 통해서 법원의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제 절차가 없거나 있다가 도 권리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어서 직접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 그래서 기소된 후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형벌 조항에 대해 기소되었다면 집행행위인 형벌 부과를 대상으로 구제 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서 형벌 조항에 대한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는 거는 기소되기 전이거나 위반하기 전. 자, 요거는 계속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직접성 원칙의 예외, 아까 방금 본 거죠. 구제적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한 구제 절차가 없거나 혹은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고 단지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한 사안에서는 당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전제관리가 확실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으로 당의 법률 규정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직접성 원칙의 예외. 자, 직접성 요건 불비의 사후 치유 가능성 없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헌재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직접성 요건의 불비는 사후에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볼 수 없다.